자, 여러분들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오늘은 다섯 번째 강의로 주제는 그 미래학에 대한 전망. 그래서 미래학이나 혹은 미래의학에 대해 이 의학들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개념적인 얘기를 오늘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에는 대략 여기 지금 네 가지를 여기 포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포 치료제, 영어로는 셀 세러피틱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세포 치료제의 경우는 그 여기 세 번째 나와 있는 유전자 치료제하고 뭐 개념이 거의 비슷한 혹은 또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세포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그 유전자를 삽입을 해서 그 세포를 다시 우리 환자의 그 몸에다가 주입하는 형태. 그런 형태가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는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유전자 자체를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어떤 벡터를 이용해서 우리 몸에 주입하기도 하지만 그런 벡터 중에서 세포들이 많은 벡터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면역 세포인 T 세포라든가 혹은 뭐 수지상 세포라든가 혹은 줄기세포 이런 세포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우리 몸에서 발현되기 원하는 유전자 같은 것을 이제 집어넣어서 이들 세포를 이제 집어넣는 방법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와 여기 지금 써 있는 그 정밀의학이라는 말, 이걸 영어로는 프리시전 메디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여기 개인 맞춤 의료와 약간 오버랩 되는 개념이긴 한데 이제 정밀의학이라고 할 때는 이건 조금 파퓰레이션 개념, 인구 개념이라고 본다면, 집단의 개념이라고 본다면 이런 정밀의학의 어떤 테크놀로지가 어떤 개인에 적용됐을 때 이걸 우리는 개인 맞춤 의료, 그래서 individualized medicine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의학들이 이제 발전할 것이고 또 개인 맞춤 의료 중에서 개인 맞춤으로 의약품을 어떻게 그럼 우리가 투여할 것인가? 그 개인들이 자기한테 보다 효과가 좋고 또 부작용은 적은 그런 약품을 개발하고 그런 약들의 어떤 용량이라든가 투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인에 맞춰서 적용되는 것 이걸 우리가 개인 맞춤 의료 뭐 개인 맞춤 의학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치료제라 그래서요. 디지털 테라피틱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영어로는요. 이것은 이제 조금 하위 그룹으로 쓴 전자약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치료제는 전자약을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어떤 메디컬 디바이스, 즉 장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의약품들은 뭐였습니까? 케미칼, 화학물질 아니면 바이오 의약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IT 기술을 이용해서 환자들의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진단하는 이제 그런 것들에 사용되는 어떤 어, 그 총괄적인 것들을 우리가 포함해서 우리가 디지털 치료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먼저 세포치료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그 세포치료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게 셋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대표적인 게 이제 줄기세포인데요. 그 줄기세포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성체 줄기세포가 있고 그다음에 배아 줄기세포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유도 만능 줄기세포 이걸 다른 말로는 또 역분화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성체 줄기세포 같은 것이 줄기세포 치료 시장에서 뭐 90% 이상 차지하는 지금 가장 많이 연구가 된 부분이기도 하죠. 성체 줄기세포의 경우는 이미 다 분화가 된 조직에서 우리가 줄기세포를 분리해서 어떤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아 줄기세포는 말 그대로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하다 보니까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좀 있지만 이것은 다양한 세포로 분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어떤 단점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줄기세포 중에서 마지막으로 개발된 그 테크놀로지가 바로 유도 만능 줄기세포, 역분화 줄기세포인데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발생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만든 역분화 혹은 유도 만능 줄기세포는
배아줄기 세포와 유사한 유전자 패턴, 발현 패턴을 보이며 둘 다 인체 다양한 조직으로 분화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 지금 여러분들 두 분의 그 과학자들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일본 교토 대학의 iPS 세포 연구소 소장인 야마나카 신야라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왼쪽에 있는 그 영국의 존 거든이라는 교수가 과거에 다 자란 개구리를 가지고 거꾸로 올챙이로 발생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은 그런 실험을 한 아주 재미나는 연구를 한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착안해 가지고요. 이 교토대에 있는 야마나카 시인야 교수가 이제 그러면 발생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자, 역분화 시켜보자, 분화가 끝난 세포들을. 그래서 만능 분화능을 가지도록 한번 세포를 만들어 보자. 이 사람이 2006년도에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6년도에 야마나카 시인야 교수는 배세포에서 활성화되는 4개의 리셋 유전자를 바이러스에다가 삽입을 하고 그것을 마우스의 피부 세포에 넣었더니 iPS 즉 유도만능 줄기세포가 생겼고 이걸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그 배아줄기세포 같은 건 윤리적인 문제가 있죠. 또 성체줄기세포는 다양한 조직으로 분화될 수 없는 단점. 이런 단점들을 보완한 것이 바로 유도만능 줄기세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도만능 줄기세포 개발에 대해서 많은 아주 획기적인 줄기세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유도만능 줄기세포는 바이러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특히 레트로바이러스 여러분들 에이즈 바이러스 아시죠? 같은 종류인데요. 이용해서 유전자를 변형시키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아직 초기 단계 연구 개발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대체품으로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상업화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이들의 공로가 인정돼서 2012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유도만능 줄기세포에 대한 여러분들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 제목이 세계가 주목하는 유도만능 줄기세포라는 제목이고요.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동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같이 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한번 이 제목을 치시면 한 6분 분량의 동영상이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이 동영상을 보시면 유도만능 줄기세포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을 여러분들이 얻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얘기했던 그 줄기세포 세포 치료제 중에서 줄기세포가 지금 우리나라에 그럼 얼마만큼 지금 개발이 돼서 임상에 사용되고 있느냐 그 현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그래서 세포 치료제의 경우는 2001년 국내에서 개발한 콘드론이라고 하는 국내 최초 세포 치료제로 품목받은 허가를 받은 이후에 현재 2019년 현재까지 16개 제품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용화 줄기세포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승인된 4개 제품을 포함한 국제적으로 7종의 줄기세포 치료제가 시판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2015년 조건부 승인된 2개 품목이 시판 허가를 얻었다. 근데 문제는 아직도 이게 초기 단계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매출을 올리는 시장을 크게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내 경우 줄기세포 치료제로 4품목이 상용화 승인을 받았지만 줄기세포의 경우 카티스템 TM 정도만 2017년에 100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했다 그러고 나머지는 연매출 25억원에도 못 미쳐서 성장세가 더디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일본의 경우는 앞서서 이미 야마나카 시냐 교수의 그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유도만능 줄기세포로 임상시험이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일본은 이 노벨상 수상 이후에 국가에서 이 줄기세포 연구에 상당한 그 R&D 자금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 이화학연구소에서 유도만능 줄기세포로 노인성 황반 변성 환자 치료한 것이 있고요. 2018년에는 타인의 유도만능 줄기세포로 활용해서 신경세포로 분화시킨 뒤에 파킨슨병 환자의 뇌에 이식하는 연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성 황반 변성 환자 치료에 관해서는 앞서서 제가 잠깐 소개했던 그런 유튜브 동영상에도 이 얘기가 잠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줄기세포 치료제는 아직까지 개별 국가 승인입니다. 그리고 단 한 건도 아직 미국 FDA의 판매 허가를 받은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아직 이 줄기세포를 가지고 환자의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효과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특히나 안전성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대두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이것이 좋은 제품들이 상용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는 것에 우리가 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잠깐 얘기했던 제가 그 뭐 정밀의학이라든가 그러면 개인별 맞춤 의료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를 잠깐 설명을 하면은 여기 지금 프리시전 메디슨이라고 해서 그 정밀의학에 대한 정의가 잠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여기 population wise data라는 표현이 써 있죠.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집단의 개념이고 인구의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그것을 증명해서 그걸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정밀하게 환자들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사용해 보자. 뭐 이런 것이 이제 정밀의학이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연구 과정에 어떤 그 약물의 표적이 되는 여기 지금 바이오마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약물의 표적이 되는 이 바이오마커들의 지속적인 개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개인별 맞춤 의료 혹은 정밀의학이 필요하냐 하면은 여기 잠깐 왜 필요한지를 여기 제가 잠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치료가 보편화되어 있어 개인의 특성은 사실상 고려되지 않고 있다. 획일적인 약물 치료는 한 가지 용량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 그래서 영어로는 one dose fits all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설명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마치 한 사이즈의 모자가 모든 사람에게 맞는다는 표현인 one size fit all이랑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그 베이스볼 모자를 뭐 골프 모자를 사용하고 쓰거나 우리가 일반적인 모자를 우리가 구입할 때 거기 보면은 한 사이즈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맞아,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어서 약을 먹는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다 획일화된 지금 방법으로 먹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면 타이레놀을 500mg 두 알을 몇 시간 간격으로 먹어라. 이렇게 획일적으로 표준화된 치료가 있다 보니까 이런 치료는 종종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동일한 질병으로 진단받은 두 사람이 같은 약을 처방받아 치료를 받는데 한 명은 낫고 다른 한 명은 효과가 시원찮은 거죠. 또 다른 개념으로는 동일한 약을 복용한 두 사람에서 한 사람은 멀쩡한데 다른 사람은 부작용을 호소할 수 있죠. 이런 경우가 아주 종종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차가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이제까지는 획일적으로 표준화된 치료제로 다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제 그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즉 이렇게 아날로그식 문진을 넘어서 이제는 환자의 유전체를 파악을 해서 어떤 약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맞춤 의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획일적인 방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유전체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는 거죠. 아,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병이 좀 쉽게 걸릴 수도 있다. 또 어떤 약에 조금 더 반응을 잘할 것이다. 또 혹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데이터를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맞춤 의학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질병이나 암 등에 얼마나 잘 걸릴 것인가, 혹은 치료 후의 경과는 어떨 것인가, 이런 걸 예측하는 것이 전부 다 뭐가 되겠습니까? 정밀의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송합니다. 정보들을 그 약물에 적용한 게 약물 유전체학이라는 그 분야가 있고요. 그래서 약물 유전체학의 개념은 결국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환자에게 적절한 용량의 올바른 약을 제공하는 것, 투약하는 것. 이것이 약물 유전체학의 핵심이다. 그래서 여기 영어로는 제가 right drug for the right patient at the right dose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올바른 환자에게 적절한 용량의 올바른 약을 투여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다 개별화된
맞춤 의료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로 앞으로의 의학은 미래의 의학은 미래의 어떤 치료제들은 이런 식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밀의학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결국은 여기 보면 지놈 베이스드 메디슨이라는 말이 있죠. 앞에서 제가 방금 지놈 가이디드 메디슨 방금 앞에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유전체를 분석해서 그 빅데이터를 우리가 얻는 거죠. 그래서 유전체를 분석하는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요. 그 뒤에 잠깐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유전체 분석을 통한 어떤 방대한 그 자료의 수집, 그거를 우리가 이제 마이닝하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환자한테 적용하는 것.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 여러분들 엘렉트로닉 메디컬 리코드라는 게 있죠. 이 전자 의무 기록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전자 의무 기록지들을 빅데이터로 얻은 다음에 그거를 분석을 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어때요? 조금 더 세밀하게 아날로그식 방법이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환자들의 치료에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고요. 또 치료 관점에서 본다면 이 크리스퍼라는 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유전자 편집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이런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한다든가, 그래서 그 사람들의 유전자 DNA 시퀀스를 변형을 시켜서 유전병을 치료를 한다든가 혹은 예방을 한다든가, 아니면 개인 맞춤 치료제로 최근에 그 암 치료제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CAR-T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카이메릭 안티젠 리셉터 T라고 해서 CAR-T, 그래서 CAR-T라는 그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개인 맞춤 치료제를 최근에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암 치료 기술인데, 거기에 대한 얘기도 뒤에 잠깐 소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텐데, 우리가 그 암 치료에 있어서 그 암 치료가 발달되는 과정을 보면은 1세대, 2세대, 3세대로 이렇게 발전이 됐거든요. 지금 3세대 암 치료제까지 나왔는데, 그 3세대 암 치료제가 바로 뭐냐면 항암제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T세포, 면역세포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인데 아주 획기적인 효과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 암세포들이 이런 T세포, 우리 몸에 있는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을 회피하게 하는 그런 기전들을 가지고 있어요. 암세포들이요.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피하는 거죠. 그거를 피하는 그 기술 중에 하나가 포인트 중에 하나가 체크포인트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체크포인트를 저해를 하면은 우리 몸에 기존에 갖고 있던 T세포가 암세포로 공격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들을 또 쓰기도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제3세대 면역항암제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보면 어떤 정밀의학 혹은 개별의학 관점에서 보면 이런 치료제들의 개발은 앞으로 아주 우리가 치료가 좀 어려운 그런 질병의 개선에 아주 획기적인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그 유전체 분석이 기술이 아주 진보적으로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도 전부 다 해독이 이제 되겠구나. 그렇게 시간이나 경비가 그렇게 들지 않고 이제 이런 시대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유전체 분석 기술의 진보를 잠깐 보면, 그 역사의 첫 번째는 1953년도에 제임스 왓슨과 프란시스 크릭,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두 사람이죠. 이 사람이 DNA 사슬 두 가닥이 이렇게 이중 나선으로 꼬여 있다. 이것을 이제 처음으로 밝힌 게 1953년, 아주 그 파이니어적인 그 업적이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제임스 왓슨이 좀 오래전이지만 이중 나선이라는 요 책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 읽어봤는데,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생물학 고등학교 때 뭐 생물학 시간에 혹은 대학에 와서 생물학 시간에 이 제임스 왓슨과 프란시스 크릭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제임스 왓슨과 프란시스 크릭이 이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밝히는 그 과정을 쓴 책인데, 너무나 재미있게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꼭 한번 읽어보도록 권장하고 싶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레드릭 생어라고 하는 유명한 생화학자가 나오는데요. 이분은 이제 2013년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DNA 염기 서열 분석 기술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기술을 가지고
1977년에 그 박테리오파지 파이X 174라고 하는 생명체의 그 DNA 5,386개를 전체 해독을 했습니다. 이게 최초 1차적으로 해독한 경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러한 그 프레드릭 생어의 업적이 인정이 돼서 생어는 1958년, 1980년 두 번이나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1981년도에 가서는 사람의 미토콘드리아 게놈이 해독이 됐습니다. 이때 염기는 16,000여 개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독하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전체 게놈 정보를 해독하려는 게놈 프로젝트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걸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근데 이것이 13년이나 걸렸고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습니다. 4조가 넘게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2003년도에 휴먼 게놈 프로젝트는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 이렇게 그 DNA가 가지고 있는 암호들을 다 풀어서 이것이 이제 인류의 건강 어떤 정진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일단은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된다. 그리고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적인 그 기술이 개발되면서 2세대 DNA 해독 차세대 시퀀싱 기술이 이제 발전하면서 DNA 왓슨 이 이중나선 구조를 개발했던 왓슨의 DNA를 전부 해독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해독병이 뚝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150만 달러가 들었다고 하니까요. 16억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서서 4조가 이상 들었던 것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진보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왓슨은 세계 최초로 게놈지도 보유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고요. 그래서 그 뒤에는 이 시간이나 가격이 더 떨어졌어요. 거기에 이제 아주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루미나라는 미국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는 2014년도에 유전체 해독 기간을 2주만 들어도 되고 비용을 100만 원대로 떨어뜨린 장비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노바 시퀀스 6000이라는 시퀀싱 시스템이 여기 지금 기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2017년에는 60명의 연구소를 이틀 만에 해독했다 그러고요. 노바 시퀀서가. 그리고 또 100달러로도 이제 한 명의 유전체 염기서를 해독할 수 있는 장비가 제작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유전체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물론 유전체 전체를 해독했다는 것이 바로 그러면 이거 해독하면 그 서열이 쭉 이제 뭐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보면.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럼 어떤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이것을 해석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것 가운데 어떤 프로틴이 어떤 기능을 한다 아직도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문제지만 1단계적으로 이렇게 비교적 값싼 비용을 들여서 길지 않은 시간에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유전체를 분석할 수 있다는 이것은 엄청난 과학의 진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 분석 같은 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값싼 일들이 아주 싼 가격으로 이걸 하게 되니까 개인이 이제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체를 전체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달라 이런 어떤 그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내 경우는 2016년 7월부터 이것이 가능하다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개인 의뢰 유전자 검사, 그래서 Direct to Consumer, 그래서 DTC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개인 의뢰 유전자 검사는 여기 지금 여러분들 표에 지금 잠깐 나와 있죠. 그래서 회사별로 여기 회사 이름이고요, 가격이 있고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로 그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같은 경우는 의사의 개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비의료기관에서 이런 검사들은 지금도 여러분들 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 항목이 초기 시작할 때는 얼마 되지 않 10개 정도, 12개 정도 됐었는데요. 업체에서는 계속 이 검사 항목을 늘려달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는 이 개인 의료 유전자 검사를 이제 시행할 경우에 여러분들 아직 이것은 아주 민감한 정보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유전자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유출될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보안 문제도 있고,
또 의사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이런 검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 검사를 해석하는데 해석이 정확하냐 아니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개인의 어떤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에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요 2021년 12월 30일 그러니까 작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때 개정된 법에 따르면 DTC 유전자 검사는 지금껏 지정된 항목 중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인증을 받은 기관은 검사 항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아직도 유전자 검사 항목을 영양, 생활 습관 및 신체적 특징 그리고 유전적 혈통에 관한 검사로 현재도 한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개정안에 있는 검사 목적이 이런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중에 요 세 번째 있는 질병, 생활 습관, 신체적 특징, 그 다음에 유전적 혈통 이 정도까지만 검사를 한정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개정된 법에 준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고요. 물론 여기도 검사 항목에 질병 진단이나 치료라든가 질병 예측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지금 외국의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전혀 규제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그래서 뭐 이미 수천 개의 회사들이 지금 난립해서 이런 그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도 크게 지금 규제를 두고 있지 않고요.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규제 샌드박스에 이것을 적용을 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조금 더 항목을 늘리고 그 의료기관뿐만이 아니라 비의료기관에서도 이런 우리나라의 그 발달된 IT 기술을 접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도 잠깐 제가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럼 유전자 치료제는 앞으로 굉장히 각광받을 그 미래 의학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유전자 치료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냐면, 여기 잠깐 정의를 보면, 결핍 및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교체 또는 교정하여 질병을 분자 수준에서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제3세대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3세대라고 여기 표현을 했는데요. 그럼 1세대는 1980년도 초반에 그 인슐린 그 동물 중에서 이제 돼지나 소의 인슐린을 그 유전공학 기술을 이제 이용해서 사람의 인슐린으로 바꿔준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된 휴물린이라고 하는 인슐린 제제가 있거든요. 물론 주사제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게 이제 1세대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한다면 2세대는 항체 의약품이고요. 3세대가 바로 이런 바이오 의약품이다. 이제 그 중에 속하는 것이 바로 유전자 치료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체외에서 유전자를 도입한 세포를 증식시킨 다음에 유전자 변형 세포를 다양한 벡터를 이용해서 뭐 바이러스를 이용해도 되고요. 뭐 플라스미드라는 걸 이용하기도 하고요. 리포좀이라는 걸 이용하기도 하고요. 이런 벡터를 사용해서 환자에게 주입시키면 표적 세포는 치료 유전자에 의해서 암호화된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유전자 치료제 핵심이고요. 그렇지만 유전자 치료제는 이 생명윤리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유전자 치료가 가능한 범위를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전질환, 암, 그다음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죠.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 치료를 위한 연구 외에는 유전자 치료를 할 수 없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그 앞으로 그 낳고 싶은 아이는 이러이러한 운동 기능이 뛰어난 아니면 뭐 미모가 뛰어난 뭐 이런 사람을 좀 만들고 싶다. 그런 목적으로는 유전자 주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이 유전자 치료제 핵심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그 아주 좋은 책이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 소개를 하면 여기 마이클 샌들 교수 하버드 대학교의 정치학 그 정치공학 교수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분이죠. 이분이 쓴 책에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 이런 책이 있어요. 저도 잘 읽어보고 아주 재밌게 흥미롭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는 사람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전자 치료제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잠깐 진행됐던 그 업적을 잠깐 소개하면 유전체 교정 연구단장 연구팀인 김진수 박사는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혈우병을 고칠 수 있는 기술 이걸 최초로 개발했다고 하고요. 중국 연구팀은 브림 클리닉에서 독자 생존이 불가능한 수정란을 얻은 뒤에 이 아주 치명적인 질환 중에 하나인 그 지중해성 빈혈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에 대한 편집을 시도했다. 자, 어쨌든 여기에 보면 크리스퍼라는 여러분들 처음 듣는 얘기도 나오고 뭐 생물학 했던 사람들 다 들어봤던 얘기일 거고요. 유전자 가위라는 표현, 또 유전자에 대한 편집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 제니퍼 다우너.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대학 중에서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UCSF라는 대학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생물학과 교수인데요. 이분이 그 유전체 교정을 위해서 특정 염기 서열을 찾아내 해당 부위 DNA를 절단하는 효소로 캐스페이지 9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걸 처음으로 이제 개발한 사람이죠, 기술을요. 그래서 뭐 그 이전에도 이 사람이 뭐 노벨 생리학상 그 노벨 화학상이죠. 그래서요. 노벨 화학상에 노벨상에 뭐 영순위 후보자다 이런 얘기가 계속 돌았었는데 결국은 2020년 2년 전에 이 프랑스에 있는 에마누엘 샤펜티에라는 이 상과 제니퍼 다우너가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편집, 그 지놈 에디팅이라 표현하는데요. 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분들이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영상은 그 지금 여기서 좀 길어서 같이 보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제니퍼 다우너 이 교수가 테드 영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지금 배포된 일반인들한테 배포된 영상인데요. 그래서 여기 잠깐 보면 생물학자인 제니퍼 다우너는 유전자 편집을 위한 획기적인 기술인 크리스퍼 캐스9 기술을 개발했다. 생물학자가 이 기술로 DNA 사슬을 정교하게 편집함으로 유전 질환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른바 선별태아 아까 제가 잠깐 뭐 그런 비슷한 예를 들었었죠. 쓰일지 모른다. 그래서 다우너 박사는 크리스퍼 캐스9 기술이 어떤 것인지를 평가하고 과학단체가 이 도구의 사용을 잠깐 멈추고 윤리적 문제부터 좀 토론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드 영상의 제목이 이겁니다. 이제 DNA를 우리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조작이라는 표현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편집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현명하게 합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2015년 11월 12일에 이제 만들어진 테드 영상. 여러분들 한번 요 찾아보면 이 테드 영상은 그 아래 부분에 그 한국어로도 다 번역이 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기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줄로 알고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현재 그 유전자 치료제 그 개발 현황을 잠깐 보면 몇 개 안 되죠. 10개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들 눈여겨볼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한국의 인보사라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잠깐 제가 언급한 대로 이거는 코롱 생명과학, 코롱 티슈준에서 개발했다가 그 임상시험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면서 지금 허가가 취소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쓰지 못하는 약이 됐고요. 세계 최초로 뭐 개발된 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된 유전자 치료제였는데 어쨌든 그런 불행한 사건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킴리아라고 하는 요 약이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그 인기를 끌고 있고 많은 그 임상 의사들이 지금 킴리아 이 노바티스의 킴리아를 이용해서 그 암 치료에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발된 게 2017년 8월이고요. 카르티라고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거죠. 그래서 요 카르티에 대한 얘기를 뒤에 잠깐 림프종 이런데 지금 쓰는 아주 좋은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티에 대한 거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면요. 앞으로 이 약은 이 암 환자 치료에 있어서 엄청나게
아주 주목해 볼 만한 우리가 약이기도 하고요. 이 백혈병 치료 지금 쓰는데요, 주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 지금 쓰는 걸로 돼 있고, 방법은 이렇습니다. 간단히 위에 그 그림을 잠깐 설명을 해 보면요. 이 CAR-T라고 하는 것은 일단 CAR이라고 하는 것은 Chimeric Antigen Receptor. 그래서 키메라 항원 수용체 요거 약자고요. T는 T세포. 그래서 이 두 개를 붙인 거거든요. 붙였기 때문에 이걸 키메라라는 표현을 쓴 건데요. 그럼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환자의 혈액에서 T세포를 분리를 합니다. T세포를 분리를 해요. 분리를 한 다음에 이 T세포에다가 그 유전자를 요 암세포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암세포 표면에 요런 여기 붉은색으로 여기 지금 둥근 그림이 있죠. 이거 암표지 항원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CD19이라고 하는 항원을 지금 여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그 암세포마다 세포 표면에 그 암세포 특이한 항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인식할 수 있는 요 물질을 만드는 거죠. 그게 CAR입니다. 그래서 요 CAR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를 T세포에다가 주입을 하죠. 그러면 T세포는 암세포만 쫓아가서 결합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 CAR-T를 만들게 되는 거죠. 결국은요. 그래서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해서 CAR을 제작 후에 T세포에 주입을 한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환자 몸에서 있는 T세포를 밖으로 꺼내서 이제 실험실에서 그 CAR, 그러니까 암세포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유전자를 투입해서 암세포가 갖고 있는 특정 항원을 찾아서 달라붙도록 이렇게 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치 이게 T세포에다가 암세포를 찾는 내비게이션을 붙여놓은 꼴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진 CAR-T, CAR-T를 환자 몸에 주입을 하면 전신을 돌면서 암세포만 달라붙는 거죠. 특정 암세포에만. 그래서 그때 달라붙게 되면 이제 T세포가 위력을 발휘해서 암세포를 죽이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CAR-T를 주입하면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CAR-T, CAR-T가 이제 만들어지면 그것을 이제 세포를 증식을 해서 많이 만들고 그거를 마지막으로 환자에게 주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발된 약이 그 노바티스의 킴리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작년 2021년 국내도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초기에는 이랬습니다. 암 환자 혈액에서 T세포를 뽑아서 미국으로 보내면 거기서 유전자 주입으로 암세포에 특화된 CAR-T 세포를 만들어 보내준다. 그럼 다시 우리나라 병원에서 환자한테 이걸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나? 노바티스에서 이 약을 개발한 노바티스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CAR-T를 가지고 임상 실험을 하기에는 인력도 그렇고 맨파워도 그렇고 시설 이런 것들 다 아직 미비됐다고 인정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암세포 혈액에서 T세포를 뽑은 다음에 모든 조작은 미국에서 해서 다 갖고 오는 걸 완제품을 갖고 오는 이런 형태로 됐었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삼성 서울병원이나 서울대병원 같은 데서 이런 시설들을 만들고 그런 인력들을 훈련시켜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래 잠깐 써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국내 바이오 제약 회사들과 대학병원이 직접 CAR-T 세포 치료 개발을 위한 임상 연구와 임상 시험에 뛰어들고 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은 소아청소년 급성 림프구 백혈병 대상 CAR-T 치료 임상 연구를 승인받았고요. 삼성병원은 특히 이제 빨리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데요. 병원 내에 CAR-T 세포 제조에 필요한 글로벌 기준의 의약품 제조 시설, 그걸 GMP라고 하는데요. 마련하고 임상 시험에 앞장서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임상 1상에서 불응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 11명에게 치료를 시행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삼성 서울병원의 그 김석진 내과 교수는 환자 4명 중에 3명꼴로 암세포가 사라지는 반응, 그러니까 아주 획기적인 효과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CAR-T라고 하는 것은 그 암세포만 골라 죽이지 않겠습니까? 요 암 표지 항원을 쫓아가서 가기 때문에 후유증도 적고 부작용도 적고 또 한 번 제조하고 한 번 제조해서 투여하는 걸로 치료는 끝나는 거거든요. 한 번에 원킬이에요. 한 번에 이제 이 실험이 다 끝나는 임상시험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약이다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좀 수천 건 이상이 지금 CAR-T를 가지고 임상 시험이 진행 중에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다 보니까 여기 신경 독성이 좀 있다. 그다음에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이거 CRS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문제 부작용이 있는 것들은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뭐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암세포에 표시하고 있는 항원이 CD19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CD20도 있고, 또 하나는 암세포 표시하는 항원이 이렇게 세포막에 붙어 있는 것도 있지만 세포 안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이 CAR-T가 이거를 인식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그러니까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앞으로도 많지만 어쨌든 지금 초기에 이런 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 앞으로 우리가 도래할 미래에 우리 환자들의 어떤 치료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약으로 앞에서 뭐 세포 치료제, 그다음에 거기에 줄기세포 치료제가 중심에 있고요. 그다음에 줄기세포 치료제 중 역전사 그 유도만능 줄기세포가 아주 대표적인 거라고 아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약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덧붙여서 맞춤의학, 그래서 이제 정밀의학이나 또 개인의 맞춤의학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유전자 치료제, 방금 얘기했던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 앞에서 얘기했던 CAR-T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정밀의학인 동시에 어때요? 개별적으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인디비주얼라이즈드 메디신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환자의 혈액에서 T세포를 뽑아서 그 환자한테 넣는 거니까 이것은 그 환자한테만 쓸 수 있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 맞춤 의학이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라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최근 한 10여 년 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것 중에 그 디지털 치료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디지털 테라피틱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는 이제 하위 그룹의 전자약이라는 것도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IT 기술을 이용한 어떤 그 치료 기술, 이걸 치료에다 접목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따라서 거기에는 뭐가 포함될까요? 반드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같은 게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의료기기 같은 게 포함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아시죠? 그 심장에 어떤 리듬이 이상한 사람들이 그 부정맥이 생긴다, 치명적인 부정맥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페이스메이커라는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그 리듬을 좀 다시 교정해주는, 그것이 이미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벌써 2, 30년 전에 있었던 그게 바로 디지털 테라피틱스의 아마 시효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당뇨 환자들한테 그, 그 우리가 식사를 했을 경우에 혈당이 올라가면 그걸 잡아주는 어떤 디바이스를 우리 몸에다 삽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디지털 테라피틱스의 일종이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나 아니면은 그 메디컬 디바이스 기기 같은 것들 총칭해서 이것이 환자의 치료나 진단 혹은 뭐 예방에 사용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들을 우리가 디지털 치료제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적용증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앞서 내가 뭐 당뇨병도 얘기를 했고 심장질환도 얘기했었지만 주로 정신과적인 질환 중에서 특히나 전기 자극을 줬을 때 어떤 증상이 개선되는 것 혹은 치료가 되는 그런 쪽의 질병들에 많이 우리가 이걸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파킨슨 환자한테 적용하기도 하고요. 또 우울증 환자한테 적용하기도 하고 혹은 불면증 환자 혹은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 뭐 등등 아주 다양한 형태의 그 디지털 치료제 혹은 전자약 같은 것들이 개발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그 작년 4월, 2021년 4월에 그 마인드 스팀이라고 하는 그 우울증 전자약이 요 Y브레인이라는 회사가 개발한 약인데요. 그 시약처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은 건데 이것이 어, 우울증 전자약으로는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 마인드 스팀 외에도 최근에는 치매 치료제 이런 것도 개발한다고 하고요. 그것도 이제 그 여기 지금 여러분들 디바이스가 여기 있죠.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는 장치를 이렇게 하고서 의사가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얼마만큼의 그 전기 자극을 얼마 동안 주라 이렇게 처방을 내리면 환자는 그 자기 그 핸드폰에 들어온 그 모듈에 따라서 정보에 따라서 이제 그걸 조작해서 치료를 받고
그런 치료 효과 같은 것들이 또 다시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 효과나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되는 이런 형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전제약이고 넓은 의미에서 디지털 테라피틱스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자약은 뭐 이런 다양한 용도 아까 주로 그 전기 자극을 주는 것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포함된다 이렇게 설명을 아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미래 그 의학은 훨씬 더 정밀하게 개인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됐던 그 방법이 아니라 개개인한테 맞춤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2, 30년, 뭐 한 50년 후에는 우리 지금에 쓰고 있는 그 치료 방법이나 치료약들이 얼마만큼 그당 나중에 50년 후에 보면 얼마만큼 그것이 구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될 날도 머지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은 그 미래학에 대한 전망으로 다섯 번째 강의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